네, 차기 대선 주자를 뽑을 거대 양당의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총 11명의 후보가,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기 대선의 경선 대진표가 마침 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10명에서 20명까지 이제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은 11명의 주자가 경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요, 어떤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갖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입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이 되어서 발생한 선거거든요. 저는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힘이고 이번에 국민의힘에 나온 11명의 후보들은 이 보궐선거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탄핵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통렬한 자기 비판과 그리고 반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고 또 11명의 후보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겠다고 하면 이건 자기 모순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에 나올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자기 반성이 먼저여야 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한 분명한 국민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서 이번 선거를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당이시니까요. 이게 이런 질문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최종 주자가 어쨌든 이제 4인이 1차 컷오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 구도가 사실은 또 정리해지는 거라서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어떤 인물들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11명의 후보 중에 제가 보기에는 예.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 정도가 4인 경선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제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력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몇 위를 차지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봤던 그간 70년의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극우정당으로 발전하느냐, 변화하느냐의 지표가 김문수의 득표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지 않았던 후보입니다. 갑자기 계엄이 일어나고 불과 열흘 뒤에 있었던 국회에 있었던 현안 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큰절을 요청했는데 김문수 의원 장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극우 진영에서는 맞아 김문수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대선 주자 반열에 전혀 있지 않았던 김문수를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득표력이 국민의힘 내에서 얼마만큼 많은 극우들이 국민의힘과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경선 대진표가 확정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유력할 것이다라고 했던 이제 일부 인물들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거 흥행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우리 국민들이 사랑을 주고 지지해 주셨는데 이런 탄핵이라는 이런 것을 걸쳐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무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제 이제 최종으로 11분이 등록을 했고 예. 좀 훌륭한 그리고 우리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두 분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1차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많은 흥행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11분 중에서 3분은 저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8분은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가와 국민 또 그동안에 충분한 경륜을 갖춰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1차 컷오프를 하고 4분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면은 예. 굉장한 흥행몰이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팀이 돼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4분을 아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분을 드러나면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예. 4분하고 이제 우리 이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만은
내분으로 압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흥행을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보고 흥행 면에서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좀 앞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는 유일 체제가 됐고 우리는 네 분이서 서로가 경륜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행은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네. 확정이 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됐던 게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에는 일단 불참하기로 확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뭐 호남 시찰에 나선 것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이 출마에 대한 요구라고 해야 될까? 이 출마론에 대한 부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국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덕수 대의 출마 관련돼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 제가 내린 결론은 출마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생존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공직자 생활을 55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남아있는 공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분께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사안과 전혀 본인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이 따를 텐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본인의 욕망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11분의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11분의 후보들 전부 다 차기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들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서 흥행을 성공시켜서 압도적 여론조사 1위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꺾기 위해서 새로운 후보군을 만드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는 아마 이번 경선에 참여하지 않지만 5월 3일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질 빅텐트 경선이라는 민명하에 저는 경선에 출마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측하기에는 국민의힘은 이미 경선 흥행을 위해서 경선을 세 타임으로 나누면서 시간을 뺏겼어요. 5월 3일이면 5월 13일, 5월 10일 딱 일주일 후에 후보 등록입니다. 일주일 안에 물리적으로 빅텐트 경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현실적 시간의 트랩에 빠졌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영입해서 부족한 국민의힘의 후보군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아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본인들이 생각했던 시간의 트랩에 스스로 빠졌기 때문에 저는 빅텐트 경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는 출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좀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차출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기현 의원님께서 제가 출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불출마입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덕수 총리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평생 관료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오신 분, 일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기 관리를 잘 극복하고 관리해야 될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이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한덕수 총리님은 준비 대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품이나 덕망이나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분인데 이분을 흔들어서 괜히 이분이 쌓아왔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저는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출마론을 계속 부추기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전선이 기존 나와 있는 후보들의 이것이 폄하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정무적인 판단, 이런 판단을 해서 한덕수 총리님이 정말 제대로 자리 잡고 국가와 국민을 꼭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국가와 국민을 일하는 겁니까? 지금 본연의 자기 자리에서 책무를 다하는 것도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5월 3일 이후에도 절대 나오지 않고 지금의 이 소임을 다하고 임무를 마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1분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3분은 제가 모르겠고 8분 중에서 누가 맡아도 가장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을 흔들리는 이런 언행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두 분께서
완전히 다른 이제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빅텐트요.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의 빅텐트는 뭐 시점, 그러니까 그 시간상 이제 좀 불가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뭐 나아가서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보수 진영의 빅텐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지금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보수진의 빅텐트가 있고요. 예. 한덕수, 유승민, 이준석이라고 하는 제3지대 빅텐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래서 이 투태력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합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현실적으로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리고 도덕적 평가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총리는 이 사건에 직간접적 개입을 하고 계신 분이고 유승민 의원과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저는 시대 정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텐트가 기둥이 없는 텐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 빅텐트든 제3지대 텐트든 현실적으로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아마 사퇴 시점이 본인이 총리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5월 3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출마하려고 하면. 네. 그럼 5월 3일 이전에 국민의힘 경선을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준석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하고 교섭은 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제3지대에서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것은 내란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이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후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트랩 5월 3일과 5월 10일 사이에 일주일 상간에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후보가 다시 빅텐트를 만드는 일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자명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 주자들마다도 이 빅텐트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도 좀 다르고요. 네. 시점도 다르고요. 범위도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이 여쭤볼게요. 빅텐트로는 그 홍준표 후보가 제일 먼저 내놓은 하두죠. 지금 현재 그런데 한덕수, 유승민, 이준석 예. 이 빅텐트는 실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최종 주자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분을 통해서 저는 유승민도 껴안아야 되고 그리고 탈락된 분들도 껴안아야 되고 그리고 이준석까지 이렇게 껴안는 이런 빅텐트 그리고 민주당 외에 민주당 내부에 있는 분들은 곤란하니까 민주당 외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반 이재명 이런 것이 빅텐트가 성사가 되는 거지 여기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시키는 빅텐트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 뭐 몇십 명이 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빅텐트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3강 구도가 완성이 됐는데 이번엔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민주당의 이 구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후보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날 것이다. 몇 퍼센트를 받느냐? 지난번처럼 80%가 넘느냐? 아니면은 50%, 60%가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로 굳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또 국민의힘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왜 나왔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경수 후보는 친문과 친노의 어떻게 다음 차기 주자 그리고 결집 그리고 이 이후에 당권 문제 이런 부분을 결집시키고 또 김동연은 존재감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흥행 면에서는 유일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몇 퍼센트를 받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후보가 되느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를 봐야지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는 저는 어느 정도의 선전을 하고 어느 정도의 국민들에게 자기네들을 각인시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 굳어졌고 누가 되는지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흥행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벌써 4달이 지난 동안 이제 이 정권은 끝났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긴 기간이 저희는 예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은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게 이번에 탄핵으로 모아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당내 경선에 있어서 몇 명의 후보가 하나로 다 압축되는 과정, 이것도 물론 흥행의 요소이겠습니다만 이미 국민들은 충분하게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주의의 확산과 그리고 발전에 대한 자기 기대를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 의지들이 이미 모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후보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대 정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시대 정신을 모아가는 정당으로 흥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흥행은 일부 와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흥행의 최고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후보들끼리 토론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흥행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미 와 있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유력주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4인 정도가 비슷비슷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 뒤에 또 넘어가면 한덕수가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흥행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저는 이미 본선에 와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가 이번 대선에서 발현되는지 실현되는지가 시대 정신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선이 지금 시작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다 이미 다 박수를 쳐주셨고 흥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각 정당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그리고 열기는 대단히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기현 의원님 말씀에 예. 한덕수 총리님이 꼭 나오실 거다고 이렇게 이제 좀 자신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흥행 면에서. 예. 그러나 저분의 인품과 성품과 덕망을 봐서 절대 나오실 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국가 예.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펼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총리님이 열심히 지금 대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어제 뭐 광주 가셨다고 해서 예. 고향에 가서서 했기 때문에 대권 행복 아니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미 관계에서 관세 문제, 자동차 문제가 하기 때문에 가신 거지. 그거를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을 흔들지 말고 자기 본연의 의무,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좀 볼게요. 언론에서는 느린 행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지금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하고 어떤 행보라던가 발언들이 좀 절제돼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행보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기가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습니다. 사법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하나하나 커버하면서 나가는 행보라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오히려 저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축구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좀 자만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기에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자만에 빠진 토끼를 꾸준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뭐 느림의 행보, 뭐 빠른 행보 할 거를 우리 타당에서 감나라 콩나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내포돼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지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선 행보에 이제 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전을 하는 거죠. 예. 이번 대선에서의 이미지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모습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보궐선거가 왜 치러졌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나라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실히 증명해 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방금 진입했던 선진국의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원대한 꿈이 실현되고 있었는데 그 꿈이 정말로 저희가 이제 군인들에 의한 내란이 쿠데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제3세계 국가처럼 형편없는 국가로 전락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흔들리는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 질서를 새로 바로 세우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희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실현될 것이고 그리고 불과 이제 21일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 본 경선에서도 저는 여실히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후보, 거기에 맞는 정책과 거기에 맞는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이제 50여일 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 해봤으니까요. 그럼 다른 두 후보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연대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둘의 움직임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김동연 후보도 저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해봤고요. 예. 김경수 후보도 지금 경남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두 분 다 압니다. 그 연대론을 해도 이미 이재명 후보로 거의 굳어졌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뭐 연대론은 지금의 그 대선 후보의 연대론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 대선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민주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을 차기에 지금 당권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초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연대론을 해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넘기는 굉장히 버거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전체 50대 50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갖고 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둬야지, 김경수 후보와 저는 김동연 후보의 연대론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제 후보들이 이번 경선도 그렇고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국민들에게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두 분의 연대 문제 관련돼서는 우리 김대식 의원님 평가에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두 분이 살아왔던 시절 그리고 정치적 경륜이 좀 다릅니다.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정통 관료로서 살아오셨던 분과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분의 경력이 다르고 또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하게 선거에서 1등 후보를 꺾기 위한 연대를 실현해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세 명의 후보들이 경쟁하면서 새로 그려갈 대한민국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정말 극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곡되어 있던 진실은 무엇이냐면 안보와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경제는 보수다, 그래도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라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8번째 5년 단임 대통령을 해보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절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들이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군사 정권 시절에 2명의 대통령은 이후에 내란 사건으로 해서 사형 무기징역의 연도를 받았고, 그리고 2명의 대통령은 탄핵이 됐었고, 그리고 한 분의 대통령 퇴임 이후에 또 중죄인으로서 중범죄로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경제 성장률을 그 임기별로 저희가 3번의 집권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집권 시기가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 시대를 구현했던 것은 진보 정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더 씌워져 있는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번에 확실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동안 유능한 경제적 성과를 보여왔고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 당선될 후보가 그 결론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더 씌워져 있는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 꼭 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